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카이스트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네, 저는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 김재경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수리생물학이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즘 여러분들 뭐 신문이나 뉴스 보면 이 단어가 많이 들리죠. 아마 여러분들 대학 진학할 때 왠지 서류에 이런 단어를 꼭 적어야 될 것 같은 아마 느낌이 드실 텐데, 이 4차 산업혁명이 뭘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은 요게가 여러분들이 사는 실제 세상이고요. 여기 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뭐 페이스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텐데 사는 가상의 세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런 피지컬한 월드랑 그리고 가상의 세계가 구별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세계를 4차 산업혁명의 결과 혹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하는 연구도 비슷합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몸속에 수많은 이런 생물학 세포 같은 것들로 구성이 돼 있죠. 그리고 그 세포 안은 굉장히 복잡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하는 걸 생명과학자라고 부르는데, 저도 그걸 연구합니다만 차이점은 이 세포를 컴퓨터 안으로 들고 와서 컴퓨터 안에서 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뭐 세포를 그냥 컴퓨터 안에 탁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잘 넣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수학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복잡한 생물학적 시스템을 컴퓨터 안으로 집어넣어서 생물학자들이 못 푸는 문제들을 푸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한 20-30분 동안 소개하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학이 쓰일까를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수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좀 전에 학과장 요 밑에 막 엄청난 수학들 많이 적어 주셨잖아요. 그게 다 쓰입니다. 근데 그런 것 중에 오늘 제가 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미적분학입니다. 네, 미적분학 들어보신 분? 미적분학 배웠다. 다 1학년인가요 지금? 오케이. 그럴 줄 알고 안다. 여기 몇 명 있네요. 미적분을 여러분들 아마 고2, 고3 때 배우죠. 한 2년 동안 배울 텐데 제가 여러분들이 2년 동안 배울 내용을 1분 안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X를 우리 뭐라고 부르죠? 움직임? 거리 맞아요? 아닌가? 거리 혹은 위치. 오케이. 그러면 여기 위치가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면 위치는 점점 어떻게 돼요? 계속 증가하겠다. 그쵸? 근데 여기 보면 이상한 기호 보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때 열심히 배울 미분입니다. dx, dt. 미분이 뭐 딴 게 아니라 어떤 양이 주어지면, 거리가 주어지면 그게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게 미분입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다. 돈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가. 그것도 돈에 대한 미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양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빨리 변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 뭐다? 미분이다. 오케이. 그러면 자, 다시 속도는 위치의 뭐다? 미분이다.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여러분들 운전을 하는데 계기판에 속도가 1이에요. 10이에요. 10. 그러니까 속도가 뭐라고 돼 있어요? 10. 그러면 1시간 가면 얼마만큼 x가 변할까요? 함정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면 돼요. 자, 속도를 계속 10으로 운전하고 있어요. 1시간 지나면 x가 얼마만큼 변할까요? 10km만큼 움직이는 거 맞아요? 2시간 가면 20, 10시간 가면 100, 그 다음 t시간 가면 10t, 그쵸? 그러면 xt는 뭐가 된다? 10t, 그쵸? 이게 여러분들이 대학 오면 배우게 될 미분방정식을 푼 거예요. 그게 뭔가 아니면 미분방정식이 딴 게 아니라 미분이 들어있는 방정식이다, 그쵸? 그걸로부터 x를 찾아내는 게 미분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대학교 2학년 과정까지 마스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이 행위가 왜 중요한가를 잠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제 명절 때 뭐 하죠? 부모님 운전해서 고향 가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댁. 그럼 요새 내비게이션이란 걸 쓰죠. 내비게이션 보면 숫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거 뭐예요? 그렇지. 속도 관심 있어요? 이 친구는 벌금을 많이 냈나 본데? 보통 우리 뭐가 관심 있지? 언제 도착하는지 보통, 좋아요. 창의적이에요. 네. 보통 우리는 언제 도착하는지가 궁금하다.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 실은 속도에는 그렇게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속도의 결과물인 도대체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을 때 얼마가 되는지가 어떻다? 궁금하다. 그렇죠? 즉 현재 변화하는 속도 정보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방금 한 게 그거예요. 속도라는 별로 우리가 관심 없는 정보로부터, 그래서 몇 시간 지났을 때 미래에는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찾아낸 게 바로 미분방정식을 푼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2, 고3 때 열심히 배우게 될 미분, 그리고 실은 미분이 주었을 때 이렇게 바꾸는 걸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적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미분과 적분은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대학을 오게 되면 뭔가 여러분들이 속도라는 정보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툴이 됩니다. 그래서 배울 만한 거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미분을 알 때 원래 값을 아는 것이 미분방정식을 푼다 혹은 적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분방정식을 풀면 속도라는 별로 우리가 관심 없는 정보로부터 미래의 위치, 즉 미래를 뭘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통장이 매년 3%씩 돈이 늘어납니다. 별로 관심 없죠. 10년 후에 그래서 내 통장에 얼마 있는데가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다 미분방정식을 푸는 것 혹은 적분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2년 동안의 수학은 다 리뷰가 끝이 났습니다. 미분 이해됐죠? 그러면 자, 오늘 이제 강의를 끝나야 집에 갈 텐데 문제를 2개를 풀어야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2가지 수학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자, 연필 다 들고 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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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수학과를 선택했을 때는 수학 문제를 풀려고 온 게 아닌가요? 맞죠? 네. 네. 그렇다고 나가지는 말길 바랍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배웠어요? 화학 기호? 이게 여러분들 아마 화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보통 보게 되는 화학식 기호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자, B라는 물질이 있어요. B라는 물질은 K1이라는 속도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 더 만들어지고 있다. 즉 하나가 있는데 얘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2개 되고, 2개는 또 몇 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 오케이? 근데 B라는 애가 R이랑 만나면 B는 어떻게 된다? R로 바뀐다. 그러니까 B랑 R이랑 만나면 B는 R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공집합이란 뜻이라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즉 R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K3의 속도로 어떻게 되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자, B는 끊임없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뭔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얘는 또 뭘로 바뀌어? R로 바뀌고 R은 또 사라지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B와 R을 제가 이 비커에다가 10개씩 넣을게요. 자, B와 R을 10개씩 넣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쭉 지나요. 그럼 B와 R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야, 1초 만에 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돼? 사라질 것 같다? 공집합. 왜요? 결국은
다 R이 답이 되니까. 오케이. 이 친구는 결국 R이 다 사라지니까 뭔가 다 사라질 것 같다. 즉, 이 비커에는 종말이 올 것 같다.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에요? 또 다른 생각. 네. 그대로 있다. 왜요? B만 남아있다. 오케이. 그럼 B는 계속 생기면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오케이. B와 R이 뭔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또. 자. 남학생 한번 해볼까요? B만 10개 남는다? 어떻게 그렇게 되지? 하나가 2개 되니까 그게 하나 또 바로 쓰니까 바로 나는 다 없어지고. 오케이. 그럼 B만 남는다. 또.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K1, K2, K3는 속도라 그랬잖아요. K1은 겁나 빠르고 K3는 겁나 작다. K1은 엄청 크다. K3는 엄청 작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B가 엄청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반면에 K1은 엄청 작고 K3는 엄청 크다. 그럼 다 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뭔가 K1, K2, K3에 따라서 뭔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복잡하죠?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인데도. 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전통적인 생물학자들이 연구하는 방식이에요. 즉, 실험을 열심히 해서 저런 화살표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어떻게 될지를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보통 의사들, 약사들, 그리고 생명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수학자들은 어떻게 연구를 할까요? 이거를 어떻게 바꾼다 그랬어요?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된다. 그렇죠? 근데 어떤 식을 쓸까요, 오늘? 여러분들 배운 식이 오늘 하나 있네요. 그렇지. 미분을 한번 써볼까요? 자, 얘를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10분만 공부하면 쓸 수 있어요. 즉, 이게 뭐냐면 B가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지에 대한 속도고, 얘는 뭐다? R이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지 속도인데, 여기 보면 K1B라는 게 있네? 이게 뭐냐면 K1의 속도로 B는 계속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텀이야? 플러스 텀이죠. 뭔가 증가해야 되니까 B가. 속도가 양수야. 근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네? 왜 얘는 마이너스일까? B와 R이 만나면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사라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근데 R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그 다음 마지막에 이건 뭐예요? R이 사라지는 거니까. 자, 그럼 식을 세웠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풀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푸세요 하면 이렇게 되네요. B와 R의 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들쭉날쭉하고 있네. 이걸 고상한 용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 좋은 용어 나왔다. 크게. 자신 있게. 맞아요. 주기요, 주기. 그렇지, 주기. 주기적인 현상. 어떻게 되고요? 업, 다운을 하는데 막 해요? 아니면 일정하게 해요? 이걸 아마 사인 함수 이런 거 아직 안 배웠죠? 배웠어요? 사인 함수처럼 생겼죠? 즉, 실은 뭐까지 보여줄 수 있냐면, 아까 제가 막 K1, K2, K3에 따라서 뭔가 많이 바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K1, K2, K3에 아무 숫자나 다 집어넣어도 항상 이렇게 돼요. 항상 up, down, up, down, up, down, oscillation 혹은 주기적인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어때요? 직관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면, 즉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한 2년 동안 열심히 실험해서 이거 밝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대로 아마 B와 R이 다 사라질 거야. 혹은 B만 남을 거야. 이런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내가 뭔가 실험을 잘못했나 보다. 그리고 계속 실험을 반복하겠죠. 그래서 호송세월을 보낼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수학자랑 같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 이거 실험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알려주면 편리할까요? 안 편리할까요? 편리하겠죠. 그래서 수학의 장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방금 여러분들이 여기 한 50명 정도서 수많은 직관을 가지고 이거 연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직관으로 절대 찾을 수 없는 것들은 수학은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학이 왜 생명과학자들이랑 다른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실은 너무 간단하죠.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화학 반응이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화학 반응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은 실제 생명 시스템에 관해서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연구하는 중에 하나가 영어로는 circadian rhythm이라고 부르고요. 한국말로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circadian이란 건 대략 하루라는 뜻입니다. about이 대략이잖아요. 그래서 circadian rhythm 혹은 생체 리듬이라는 거는 아까 봤던 그 up and down 있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주기가 얼마다? 대략 하루. 주기가 24시간인 거를 circadian rhythm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24시간 주기로 반복하는 게 뭐가 있을까? 잠.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새벽 1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왜 절반 정도는 고개를 떨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은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제외하고는. 그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밤 9시 정도가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뇌 속에. 밤 9시가 되면 24시간 주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호르몬은 아침 7시 반이 되면 스탑이 돼서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밤 9시 되면 졸려요? 아침 7시 되면 막 눈 떠져요? 전혀 안 와닿죠. 이거는 성인, 남성, 여성에 대한 거고요. 실은 거의 대부분의 포유류가 다 똑같은데 여러분들처럼 그 티네이저, 그러니까 2차 성징 기간이 되면 이 시계들이 2시간 뒤로 다 밀려요. 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기다 2시간쯤 더하면 좀 와닿아요. 11시쯤 되면 이제 졸리랑 말랑 조금 이제 느낌이 올라하죠. 그리고 2시간 더하면 9시 반 되면은 좀 느낌이 오나요? 이제 와닿죠. 정상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집중력 최고가 몇 시라고 돼 있어요? 와닿아요? 안 와닿죠? 지금 10시인데 별로 안 와닿죠? 근데 여기다 2 더하면 어때요? 밥 먹을 때 가장 쌩쌩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시간표가 조금 잘못돼 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점심 때 활발해지는 게 밥도 있지만, 그리고 남자들은 여기다가 한 2시간쯤 되면 오후 대여섯 시쯤 되면 저녁 먹을 시간이죠. 그때 어떻대요? 여러분들이 운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실은 일정하지 않아요. 하루에 특정 시간에 특정한 것들을 하도록 이게 계속 컨트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우리 몸이 어떻게 시간을 알고 밤 9시가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걸 딱 분비할까? 생체식. 이런 고급 단어를 쓰다니. 공부를 해왔나요? 그쵸. 뭔가 시간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쵸. 우리 뇌 속에 뭔가 시계가 있어야지 이런 걸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생체 시계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 생체 시계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빨간 점 보여요? 여기 빨간 콩알 많은 거 보입니까? 이게, 수프라카이즈메릭 뉴클리어스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의 생체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시계냐 하면, 요 시계를, 요 부분을 영상을 찍어보면 뭐 하고 있어요? 반짝반짝 하죠. 근데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건데, 업앤다운이 있다, 그죠? 근데 주기를 한번 볼래요? 밑에 X축을 보세요. 업앤다운이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요? 업앤다운이 일어나는데 주기가 얼마다? 24시간. 자, 우리 얘를 왜 시계라고 부를 수 있을까? 혹은 얘가 언제 우리 시계 고장 났다 그럴까? 얘는 24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위치로 딱 돌아와야 되죠. 근데 23시간마다 계속 원래 위치로 돌아와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고장 났다.
그러니까 24시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시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 어때요? 얘도 24시간마다 어떻게 돼요?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 몸속의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시계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업앤다운을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업앤다운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계죠. 그러면 이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잠깐 생물학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이게 마지막 생물학 얘기일 것 같은데, 자, 여기 DNA예요. DNA. 여러분들 생물학 시간에 배우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에 클락 비멜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클락. 이름이 클락 시계네. 이 단백질이 붙으면 유전자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유전자가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를 만들어낼까? 배웠나? 안 배웠나 모르겠는데,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면 만들어내는 것. M으로 시작해요. 혹은 메신저로 시작합니다. 예, 메신저 RNA. 그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한 종류가 피리어드라는 메신저 RNA를 만들어냅니다. 피리어드가 한국말로 뭐죠? 주기. 예. 오케이. 그리고 얘는 메신저 RNA는 이렇게 단백질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던질 질문은, 뭔가 계속 얘는 만들어지고 있죠. 아까 B가 B 플러스 B 되는 것처럼. 그럼 이 피리어드라는 단백질의 양은 지금 많아지고 있다 혹은 줄어들고 있다? 뭔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 거 상상돼요? 그러면 얘들이 뭘 하냐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세포 해관이거든요. 해관으로 들어가서 많아지면 얘를 일을 못하게 해요. 더 이상 일을 못하게 해요. 그게 요 바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얘를 일을 못하면 이 생산되는 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스탑이 되죠. 그럼 증가하는 거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 이제 뭐가 된다? 분해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점점 감소한다. 계속 감소하면 얘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라지죠. 그럼 얘도 사라지면 우리 지금 처음 상태로 돌아온 거 맞아요? 그럼 얘 이제 또 뭐 할 수 있어요? 생산하니까 또 올라가는 거 만들어낼 수 있죠. 또 그 다음 뭐게 된다? 내려가는 거. 이거를 생물학적 용어로 전사적인 네거티브 피드백 룹이라고 부르거든요. 스스로를 리프레션 한다고. 그래서 이 업앤다운은 어떻게 된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억제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은 방금 배운 게 올해 노벨상 받은 연구입니다. 이게 올해 2017년에 이 세 분의 생물학자들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뭘 받은 공로로? Discovery of Molecular Mechanism Controlling the Circadian Rhythm. 그러니까 circadian rhythm이 아까 생체 리듬이거든요. 방금 봤던 네거티브 피드백 룹 있죠. 그거를 발견하신 이 세 분이 올해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이 받은 분이 한 연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믿겠죠? 교과서에도 막 나오고, 그렇죠? 대학 교과서 보면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도 이 논문들을 읽고, make sense 하다. 지금 make sense 하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해 잘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make sense 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요 바깥에 보이는 게 여러분들 세포 안에 있는 다양한 생화학 반응들을 간단하게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것 중에 점 하나가 생체 시계입니다. 점 하나가. 근데 왜냐면 세포 안에는 생체 시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대부분의 장치들을 보면 항상 방금 봤던 네거티브 피드백 룹이 있죠.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어떤 것도 업앤다운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신기하게 똑같이 다 네거티브 피드백 룹이 있는데 생체 시계만 업앤다운을 만들어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생물학자들은 다 이 네거티브 피드백 룹이 있어서 업앤다운이 나온다고 하는데 비슷한 것들이 딴 데도 많은데 나머지들은 하나도 안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들이 수학 용어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 피드백 룹이 있는 게 업앤다운을 만들어내는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오늘 되게 많이 배워간다. 그죠?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뭔가 컨디션이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 업앤다운을 만들어내려면 이 네거티브 피드백 룸 말고 뭐가 더 있길래 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그게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한 5분 정도 할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풀려면. 저는 생명과학자가 아니니까 실험은 할 줄 모르고 뭘 꺼내야 될까요? 그렇죠. 수학을 하려면 펜을 꺼내고 종이를 꺼내서 식을 적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뭐 딴 건 아니고 아까 방금 봤던 그 네거티브 룹이에요. 아까 액티베이터 단백질이 유전자에 붙으면 메신저 RNA가 나오고 이 메신저 RNA는 뭐가 된다? 단백질이 되고 이 단백질은 해관으로 들어가서 액티베이터들을 일을 못하게 만든다. 방금 봤던 그거죠. 그거를 수학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 이제 DT 있는 거 뭔지 알죠? 미분 뭐다? 방정식.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식에 보면 여기 그림에 보면 알파1, 알파2, 알파3 이런 숫자들인데 이 숫자들 아까 배웠죠? 얼마나 저런 반응들이 빨리 발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근데 저거를 실험으로 측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측정을 못해요. 현재 기술로는. 그럼 저기다 뭔가 숫자를 우리가 임의로 넣어야 돼요. 그럼 뭘 집어넣을까? 수능 때처럼 0 아니면 1? 그럼 안 돼요. 그렇죠? 잘 집어넣어야 되겠죠. 근데 우린 잘 모르니까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막 여러 개를 넣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막 넣어보면 그래서 이 방정식 풀면 결과가 이렇게 돼요.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어떨 때는 우리가 원했던 뭐가 나와요? 주기적인 업앤다운이 나오고 어떨 때는 전혀 안 나온다.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네거티브 피드백 룹이 있더라도 저기에 숫자를 어떻게 해야지만 잘 집어넣어야지만 뭐가 된다? 업앤다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우리 수학자들이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숫자들을 집어넣어야지 저게 업앤다운이 나오는지를 수학적으로 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꽤 많은 계산을 해서 한 20장 정도 열심히 계산을 하면 어떤 거를 증명할 수 있냐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적분이란 겁니다. 오케이? 이게 뭐냐 하면 딴 게 아니라 P라는 아까 단백질의 양이 있고 A라는 단백질 양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걔들의 뭐예요? 비율이 여기 몰랄 레이시오라고 표현하는 게 요 두 개의 비율이거든요. 비율. 그리고 여기는 그 아까 봤던 업앤다운이 얼마만큼 강한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즉 0이란 얘기는 업앤다운이 없고 여기는 제일 강하다. 근데 업앤다운이 언제 제일 강해요? 비율이 대략 얼마일 때? 10의 마이너스 1이 아니야? 여기 1일 때 x-axis를 보세요. 근데 그 비율이 많아지면 어때요? 없어지고 작아지면 또 없어지고. 즉 수학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항상 얘들이 앰플리튜드 즉 이걸 업앤다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 P라는 물질의 양이랑 A라는 물질의 양이 대략 어떨 때? 비슷할 때만 만들어내는 것 같다 라는 소설을 수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아직까지 소설이라고 표현할까요? 증명되지 않았어요. 수학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으로는 증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생물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과학 시간 배울 때 뭐 배우죠? 관찰, 가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실험 검증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가설이에요. 자, 저의 가설은 뭐다? 그 노벨 과학 그 학자들이 상을 받은 분들이 찾은 네거티브 피드백 룹이 항상 오실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리프레서랑 액티베이터라는 단백질의 양이 대략 얼마일 때? 1대1일 때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 가설 검증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실험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누구랑 일해야 돼요? 실험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게 융합과학이라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하는 거. 근데 그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 제가 이 식을 그 친구한테 보여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그렇죠? 왜? 그죠? 저는 어떤 용어를 사용했어요? 몰랄 레이시오.
이거는 그 누가 사용하는 용어예요? 생물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몰랄. 그러니까 몰이라는 거 화학 시간에 아마 배울 거거든요. 몰 배웠죠? 최근에 배웠어요. 오케이. 즉 융합과학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험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이충원 교수님 연구실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걸 실험을 하고 싶다 해서 한 2년 정도 실험을 합니다. 실험은 짧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유전자 조작한 쥐인데요. 한 몇억 하는 쥐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어떤 쥐냐면 조작을 해서 이 약물을 이용해서 아까 P라는 물질의 양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왜 이런 쥐를 만들었을까? 우리는 P랑 A랑 비슷할 때만 업앤다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증명하려면 뭘 해야 돼? P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죠. 그렇죠? 마음대로. 근데 우리는 요 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종 실험 결과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액토그램이라는 건데 쥐 한 마리를 깜깜한 케이지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 하면 그 얘들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컴퓨터 센서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얀 지역은 얘가 안 움직이니까 뭐 하고 있다? 자고 있다. 그리고 까만 지역은 얘가 움직이는 거니까 일어나 있다. 근데 보니까 어때요?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매일 자고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그치? 근데 매일 조금씩 어떻게 일어나요? 조금씩 일찍 일어난다. 그쵸? 그 이유는 실은 쥐의 생체 시계는 24가 아니라 23.7시간이에요. 그래서 매일 0.3시간씩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24.2예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늦게 일어나요. 깜깜한 곳에 있으면. 근데 그거는 저희가 몰랄 레이쇼를 얼마로 만들었을 때? 근데 위에 갑자기 우리 약의 농도를 바꿔서 1대1보다 다르게 만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쥐의 생활이? 아름답나요? 뭐 하고 있어요? 일어났다가 잤다가 일어났다가 잤다가 거의 규칙적이에요? 안 규칙적이에요? 좋아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 근데 얘들이 왜 이럴까 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시간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호르몬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하게 딱 나와야 되는데 시간을 모르니까 그냥 막 랜덤하게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막 수업 시간에 졸리고 그런 것들도 막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수업을 잘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충분히 정상적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다? 진짜로 방정식이 얘기해 준 어떤 숫자가 중요하다? 1대 1이라는 게 진짜로 맞구나. 근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돌아가 보면 아까 이 그래프를 보고 1대1이라는 숫자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직관적으로? 전혀 직관적이지 않아요. 이걸 뭘로 바꿔서? 식으로 바꿔서 그걸 한 20장 되는 계산을 열심히 했더니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학이라는 건 뭐다? 아까 계속 나오는 단어지만 beyond intuition. 여러분들의 직관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뭔가의 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 연구란 게 딴 게 아니라 생명과학자는 생명과학자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수학자들은 수학자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경영하는 사람들은 경영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했을 때? 합쳐졌을 때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는 게 소위 말하는 융합 연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생명수학에 관해서 좀 궁금하다 하면 여기 좋은 책이 하나 번역되어 있고요. 네, 이 회사와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유일한 생명수학 책이에요. 여기 생명의 수학이고요. 또 혹시나 더 궁금한 사람은 제 웹페이지에 오면 여러 가지 이제 소개 글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을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읽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저희 연구실 대학원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다 생명과학자가 아니라 수학자예요. 그래서 펜, 종이, 컴퓨터만 있어요. 근데 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실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들은
이런 생명과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어려워하는 질문들을 뭐를 이용해서? 수학을 이용해서 푸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흔하지는 않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원을 가고 할 때쯤에는 굉장히 흔한 학문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